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불야성을 이룬다는 말처럼 태양이 진 후에도 화려한 불빛들이 이 도시를 대낮처럼 밝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 불빛들이 다 꺼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별들이 우리 머리 위를 수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별자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 별자리가 전갈자리인데, 저기 있네요. 그리고 저건 백조자리고, 직녀성도 보입니다. 그런데 620년 전 조선의 별자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별자리와는 전혀 다른 구조로 배치됐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마음의 고향이라 불리는 나라현 아스카. 왕가의 무덤이 밀집해 있는 이곳에 기토라 고분이 있습니다. 특별 사적으로 지정된 기토라 고분은 일본인들에게 사랑받는 대표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분째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한 시민. 대체 무엇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このキトラ古墳にある天文図のこれが本物ですからね、本物の絵がここにあって、あそこで拓本しなさいよと書いてあるから。 기토라 고분이 처음 발견된 건 1983년. 그 후 고분을 해체하지 않고 내부를 보기 위해 내시경 카메라가 동원됐습니다. 고분 속으로 들어간 카메라 렌즈에 제일 먼저 포착된 건 화려하게 채색된 동서남북 사방 위의 수호신 사신도. 그리고 그 위로는 천장을 가득 채운 동그란 형태의 천문도가 나타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격화의 등장에 일본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고분 속에 벽화가, 그것도 전천 천문도가 그려져 있다니. 천체 운행선과 금박으로 수놓은 70여 개의 별자리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 역사상 유례없는 천문도의 등장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복원 작업이 끝나지 않아 현재로서는 모형을 통해서만 천문도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キトラ古墳は7世紀の末から8世紀の初頭にかけて作られた古墳だ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ますので、赤道ですとか黄道ですとか内気とか外気っていうこういう円が描かれていま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中に星座が配置されたものとしては、今残っている限りではですね、やっぱり最高だというふうにして評価できるかと思います。 그런데 학계에서는 기토라 고분의 천문도에 그려진 별자리들이 일본에서 관측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하늘이 아니라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使用地の緯度の問題ですけど、これも異論があるわけですけど、私としては37度から39度ぐらい、ということは高句麗の都平壌から百済の一時都があったソウルあたりが大体該当す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그러니까 기토라 고분의 천문도에는 한반도의 하늘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방의 벽에 그려져 있던 사신도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 내 현존하는 사신도 벽화는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다카마스 총과 기토라 고분이 유일합니다. 意外なところから意外なことが分かってきまして、大変驚きでありました。おそらく、その現像をですね持って、高句麗あるいは百済の人々が日本に渡ってきた姿が思い浮かばれます。 그러고 보니 사신도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고구려의 고분 벽화. 7세기경에 조성된 강서대묘에도 현무, 청룡, 백호, 주작과 같은 수호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기토라 고분의 사신도와 비교해 본다면 색채며 형태까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번엔 천문도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6세기 초에 만들어진 진파리 4호분입니다. 천장에는 130여 개의 별들이 금빛으로 빛나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연결선은 없지만 북두칠성과 같은 별자리가 서로 다른 크기로 그려져 있죠. 당시 고구려인들은 삶과 죽음을 따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이의 무덤을 집처럼 만들고 벽화를 그려 생전의 공간처럼 꾸몄죠. 이러한 생각은 별자리를 통해 강화됩니다. 북쪽에는 사후세계를 주관하는 북두칠성을, 남쪽에는 삶의 세계를 주관하는 남두육성을 그려놓고 영원의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별자리가 발견된 총 25기의 고분 중 기토라 고분처럼 천체 운행선이 그려진 천문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천공의 세계에 별자리를 그림을 해서 이 무덤이 바로 여기야말로 우주 그대로다. 이런 이제 소우주 사상을 반영하는 그것이 이제 별자리를 많이 그리게 된 이유가 아닐까. 천체 운행선이 등장하는 전천 천문도. 한반도에는 없는 것일까요? 국립고궁박물관에는 1396년에 제작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전천 석각 천문도, 조선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있습니다. 너비 122.7cm에 2m가 넘는 높이, 무게만 1톤에 달하는 검은 돌에는 그토록 찾았던 천체 운행선을 포함한 천문도가 새겨져 있다는데요. 그런데 여기저기 긁히고 깨진 자국들만 가득할 뿐 언뜻 보기엔 그저 거대한 비석 같습니다. 그나마 이를 후대에 복각한 천상열차 분야 지도 숙종본을 통해 그 원래 모습을 짐작할 뿐인데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후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 건 1960년대. 창경궁 명정전 뒤 추녀 밑에서 발견됐는데요. 당시 고궁으로 소풍 나온 사람들이 그 위에 앉아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아이들은 모래를 뿌리며 놀이판으로 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육안으로는 어떤 게 별이고 어떤 게 훼손돼 생긴 흠인지 구별이 어려운 상황.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최첨단 광학 시스템을 활용한 3차원 스캐닝 기술이 동원됐습니다. 부분이라서 실제로는 눈으로 보면 별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별자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사실은 관측자의 그 관측한 시기 또는 별 관측자의 위도 같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합쳐져야지만 그런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죠. 0.007mm 단위까지 분석해내는 스캐닝 작업을 통해 62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별자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데이터는 육안으로 파악할 수도 없으며 그리고 탁본으로도 그러니까 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번져요. 그러다 보면 정밀한 그런 엣지나 그런 깊이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이에 대한 형상들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학 3D 스캐닝을 적용하면서 정확한 형태성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캐닝 결과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새겨진 별은 총 1,467개, 별자리는 280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디지털화된 자료를 토대로 별자리의 관측 시기를 측정해 보기로 했는데요. 현대식 계산을 적용하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쪽은 일직선에 굉장히 잘 모여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그려진 별은 대략 2시기에 걸쳐서 그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극성 근처에 있는 별들은 태조 때인 약 1400년경의 별자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있는 별들은 약 서기 1세기경의 별자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아래 설명문에도 나와 있듯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별의 위치를 고쳐서 새겼다는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도설, 즉 설명문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옛 천문도의 중성을 고쳐서 돌에 새기게 되었다. 지구의 자전축은 약 26,000년을 주기로 팽이처럼 한 바퀴를 도는데 별 역시 북극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세차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북극에 북극성이 있다고 할 때 연도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24절기의 기준이 되는 중성기를 고쳤다는 겁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란 하늘의 별자리를 12차와 분야에 맞춰 차례로 배열한 천문도라는 뜻입니다. 독특한 이름만큼이나 여기엔 최첨단 과학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지름 76cm의 큰 원입니다. 이 원 둘레는 1년의 길이를 상징하는데 365.25도로 나누어 총 365개의 눈금을 새겨 넣었습니다. 오늘날 1년을 365일로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 한가운데 있는 원은 북극점을 중심으로 한 중원입니다. 여기 별자리는 1년 내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밖으로는 계절에 따라 달라진 별들을 담았습니다. 위도의 기준이 되는 적도를 그려 넣었고 당시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양이 1년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길을 따라 황도를 새겨 넣었습니다. 적도와 황도가 만나는 지점이 춘분점, 추분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하수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관측자는 현재 지평선 위에 떠오르는 별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는 우리 발 아래, 즉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계절이 바뀌면 보일 수 있는 별들까지 총 293개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 모양은 오늘날의 서양 별자리와도 다릅니다. 북두칠성은 여기서도 북두칠성이지만 오리온 자리는 삼수라 칭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혀 다른 모양과 이름을 가지고 있죠.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동양의 별자리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紫微垣，中原北极紫微宫，北极五星在其中，大地之作第二株，第三之星数子居，相对恒星。 과거 중국 천문학자들 사이에선 수나라 때 만들어진 보청가가 필수 시험 과목이었는데 동양의 별자리 체계인 3원 28수가 7원시 형태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수저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각 천문도가 존재하죠. 바로 순우 천문도입니다. 13세기 남성시대에 만들어진 순우 천문도. 중국에서 4계절 동안 볼 수 있는 별자리 280여 개를 새겨 넣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3원 28수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28수란 하늘의 적도를 따라 28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별자리를 배열한 걸 뜻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다른 별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28수가 천체의 경도인 적경의 구실을 하는 셈입니다. 政府一共有4次大型的组织的政府的那个就是官方的一个天文的那个观测，这个天文图呢是根据第3次观测的结果绘制而成的，基本上是代表了中国10世纪到13纪的时候天文观测的最高水平。 3원은 북극 주변의 세 영역을 말하는데 임금이 사는 자미원, 신하들이 나란 일을 하는 태미원, 백성들의 공간 천시원이 그것입니다. 별자리 이름 또한 재밌는데요. 후궁을 뜻하는 여어, 농사를 관장하는 팔곡, 차기 왕이 될 태자 곁에는 행신이라 불리는 충직한 신하가 있고 죄인을 가두는 감옥인 관삭, 백정을 뜻하는 별자리도 있습니다. 즉 동양에서는 별과 별을 선으로 잇고 지상의 세계와 같은 의미를 부여한 반면 서양의 별자리는 태양이 다니는 길인 황도대를 12개로 나누고 신화와 전설에 나오는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으로 별자리를 그렸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인식하는 문화가 달랐기에 같은 별을 보고도 서로 다른 패턴으로 별자리를 그렸던 거죠.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도 3원 28수 체계에 따라 별자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중국의 천문도를 단순히 모방한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여기 새겨진 기록을 보면 새로운 단서가 보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3원 28수 체계를 고스란히 받아들인 조선의 석각 천문도. 하지만 여기엔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팔곡이라는 별자리의 경우 이름은 같지만 연결 모양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별자리는 연결선뿐만 아니라 이름도 조금 다르고요. 직이라는 별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부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별들을 연결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 종대부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만 존재합니다. 또한 별을 표시한 구멍들의 크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성의 경우 그냥 딱 봐도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왜 별들마다 이렇게 크기가 다른 걸까요? 지구관의 별들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별의 크기에 따라 겉보기 밝기 등급이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이 천문도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천문도들에다가 현재 관측된 정보를 넣어서 수정해가면서 그 천문도를 만들기 때문에 오래된 그런 관측 자료라든가 천문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모본이 되는 옛 천문도의 존재. 도설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천문도 석본이 옛날 평양성에 있었는데 병란 때 강에 빠뜨려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태조가 즉위하고 얼마 뒤 그 인본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 왕이 매우 귀중히 여기고 중각하게 하였다. 태조는 왜 그토록 옛 천문도를 귀하게 여겼던 걸까요? 우리나라의 전통을 계승하고 또 자신이 천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기에 손색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천문도를 돌에 새겼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저 별은 조선의 남쪽 밤하늘을 밝히던 노인성이라는 별입니다. 겨울철이면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날 마이너스 0.72 등급에 해당하는 여전히 밝은 별입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은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새겨진 노인성을 비롯해 외계에 있는 별들의 경우 BC 1세기부터 AD 1세기경에 관측된 걸로 보기도 합니다. 별자리를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중국의 천문도와는 달랐죠. 천상열차 분야 지도. 그 안에는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천문 지식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류의 시선은 여전히 별, 저 너머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망원경의 발명은 천문학의 일대 혁명을 가져오고 이후 허블 망원경과 같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주의 실체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주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관심과 의문이야말로 천문학 발전의 원동력이었죠. 덕분에 현재 우리가 아는 우주는 과거보다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1968년) 사람들은 그동안 막연히 상상만 해왔고 이론적으로만 이해했던 우주 속 푸른 점, 즉 지구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경외감과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주선이나 이 망원경이 없던 보다 먼 시절 사람들은 어떻게 별을 관측하고 그걸 통해 무엇을 보고자 했던 것일까요? 천문학은 인간이 하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가장 일찍 시작된 학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대구의 한 공원에 자리한 고인돌을 찾았습니다. 선사시대의 무덤인 이 고인돌에 천문 관련 기록이 있다는 건데요. 어디 볼까요? 아, 덮개들 표면에 동그랗게 패여있는 홈들 보이시죠? 좀 더 멀리서 보면 익숙한 패턴이 눈에 들어옵니다. 북두칠성입니다. 홈의 크기 역시 천상열차 분야 지도처럼 서로 다릅니다.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우리 전통 천문학, 별자리 체계가 고구려 시대 때의 중국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우리의 고유한 것들이 이 청동기 시대부터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인돌에서 시작된 천문 관련 기록은 고대 국가의 등장과 함께 보다 정확하고 세밀해집니다.
서양에서는 14세기 이후에나 발견됐던 흑점이 신라시대에 이미 관측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기록은 어떤 현상을 말할까요? 밤의 명주 같은 흰 기운이 하늘을 가로질렀는데 잠깐 사이에 붉은 요기로 변하였다. 바로 오로라입니다. 극지방에서나 보이는 오로라를 한반도에서 봤다니 사실일까요? 오로라는 보통 지구 자기 북극이나 남극 근처에서 관측이 주로 되는데요. 이 자기 북극은 지구 북극하고 다르게 그 이동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캐나다 북쪽에 자기 북극이 있는데 고려 시대하고 조선 초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대륙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지금보다 더 자기 북극이 가까웠고 또 오로라 관측이 지금보다 더 쉬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로라는 태양의 활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태양풍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게 되는데 이때 강력한 전기성을 띤 대전 입자가 지구의 자기장에 이끌려 지구 대기로 진입하게 되고 대기 중에 공기 분자와 충돌하면서 그 에너지가 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기장을 따라 북극과 남극 주변으로 오로라가 생성되는 겁니다. 적어도 조선 초까지는 자기장의 북극이 아시아 대륙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도 오로라가 보였다는 건데요. 독보적인 수준의 천문 관측 기록.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특히 군주에게 보여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혜성의 출현이나 초신성의 출현 같은 것들도 군주의 입장에서는,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그 정권의 위기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천문학이 꽃을 피울 때 멀리 서구에서는 이슬람 천문학이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흑진주라 불리는 우즈베키스탄. 고대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유목민족의 삶과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고 있죠. 우즈베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과거 티무르 제국의 수도였던 사마르칸트.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관광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동방의 로마, 실크로드의 심장부, 수많은 수식어를 간직한 도시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에는 7세기경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외교 사절단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엔 조우관을 쓴 고구려 사신들도 그려져 있는데요. 그 옛날 고구려와도 교역이 이루어졌다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사마르칸트는 티무르 제국의 제4대 술탄 울루그 베그가 집권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특히 천문학의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역사상 4대 천문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울루그 베그 천문대. 현재는 관측대의 일부만 겨우 남아있는 상태지만 15세기의 이곳은 동서양에서 온 천문학자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던 가장 바쁜 곳이자 하늘을 관측하고 탐구했던 지성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눈부신 성과물로 이어지게 되죠. 관측 기록을 토대로 1337년 992개의 별의 위치를 밝힌 지디 술탄이라는 천문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Зычук ураганы по своему значению является один из немногих
немного источников, которые до сегодняшних дней по летоисчислению отличается от самых точных астрономических наук не более минуты расхожде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н, вот отделяя каждый раздел глав, приводит все новые и новые данные по отношению, значит, звезд, расположение звезд, которые он сам обнаруживал, как говорится, он все 1년을 365일 6시간 10분 8초로 계산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했던 사마르칸트의 이슬람 천문학. 지금은 그 시절에 개발된 관측 도구들과 기록들만이 과거의 영광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보던 중 우리는 뜻밖의 전시물과 마주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게다가 설명문에는 세종의 이름도 언급이 돼 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Я бы хотел сказать, что вот именно Великий Шелковый путь воссоединил стран Востока и вот именно южная часть, значит, Азии. Это значит Китай. Так как Корея тоже является страной достаточно древней, здесь могут уходить корни, связи между школой Улугбека 이영만리 사마르칸트에서 마주친 세종과 천상열차 분야지도. 당대 사마르칸트와 조선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전혀 다른 두 나라의 두 왕은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동시대를 살았고 나라의 황금기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울루그베그가 이슬람 천문학의 꽃을 피울 때 세종 역시 조선에서 찬란한 과학 문명의 유산을 남깁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할 기록이 있습니다. 28수의 도수 분수와 12차사의 별의 도수를 모두 수시역에 따라 수정해서 석본으로 간행하게 하였다. 세종시대에 또 하나의 새로운 석각 천문도가 새겨졌다는 기록입니다. 현재 전해진 석각 천문도는 태조대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와 숙종대에 그걸 다시 복각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세종대의 석각 천문도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 실체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세종대에 만들어진 석각 천문도는 어디로 사라졌으며 여기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조선시대 구심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가 달에 가려지는 일식 현상에 맞춰 제를 올리는 건데요. 당시 해는 왕의 상징, 일식은 흉조였습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일식 예보가 잘못된 거죠. 이상적인 성인 군주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정확한 역법을 제정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일일 텐데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당시 사용되고 있던 역법이었던 수시력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중국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이 한양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맞을 리는 없었던 거죠. 이러한 문제를 조선의 임금 세종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른바 천문 프로젝트를 실시한 건데요. 세종 영릉에 조성된 다양한 천문 관측 기구들은 당시 천문 사업이 얼마나 치열했고 엄청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선 조선에 맞는 시간, 달력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역법들부터 분석해야 했습니다. 역법이란 해, 달, 오행성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계산법인데요. 이 작업에는 조선의 천재 과학자로 알려진 이순지와 김담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순지와 김담은 당시 최신식 역법이었던 중국의 수시력 체계를 분석하는 한편 1월 오행성 계산이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진 이슬람의 역법, 회해력 또한 연구했습니다. 역법마다 교정 작업이 끝난 후엔 실제 관측값과 비교하는 작업이 이어졌죠. 물론 당시 중국에서도 회해력과 중국의 역법을 서로 비교해 회통하는 작업이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 오류에 부딪혔고 그 오류를 풀어낸 건 다름 아닌 조선의 학자들이었는데요.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회해력은 모든 계산표가 태음력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계산의 기준점이 되는 횟수, 즉 여권을 중국 여권으로부터 786년 떨어진 622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역관들은 이걸 태양력으로 계산해 중국 여권으로부터 786년 떨어진 해 599년이 회해력의 여권이라고 봤던 거죠. 계산 기점이 다르니 날짜 환산 역시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풀지 못한 회해력을 가장 먼저 실용화시킨 이순지와 김담. 칠정산 4편을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이후 조선은 정확한 일식과 월식을 예측할 수 있게 되죠. 그 오차가 1분 내외였다고 하니 상당히 놀랍습니다. 조선에 맞는 시각, 조선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전통적인 역법을 만드는 방법,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조선의 독자적인 또는 고유한 역법 체계다. 그리고 그것은 동아시아 역법의 전통을 이었다. 그리고 1444년 세종은 역법 계산의 기준점인 여권마저도 중국의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1444년을 세종갑자, 조선의 여권으로 세웠던 거죠. 조선의 힘으로 관측기구를 만들고 조선의 힘으로 천체운행을 정확히 계산해낸 세종과 학자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제작된 새로운 천문도에는 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새로운 관측에 의한 그 표준 성도가 실제 하늘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옛날 천문도를 쓰게 되면은 그 역법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고 또 비교하는데도 부정확하게 되니까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표준 성도, 그것이 세종대 천문도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전통시대, 왕은 하늘의 대리인으로서 하늘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 뜻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그를 통해 절기와 시간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제때 농사를 짓고 삶의 터전을 일구도록 했죠. 세종은 누구보다 조선 하늘 아래 조선의 백성을 사랑한 군주였습니다. 그 마음에서 천문학 사업이 비롯된 게 아닐까요? 세종이 원했던 거는 조선의 시간, 조선의 여권, 조선의 시작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역법도 제작을 하고 또 관측을 하고 관측기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해시계, 물시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그 시간을 알려주는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의 마음으로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종의 천문 사업이 완성되는데 발판이 되었을 천문도. 하지만 그 실체는 기록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수시력에 따라 수정해서 석본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우리는 일본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도시샤 대학의 미야지마 교수. 제작진에게 한 장의 천문도를 조심스럽게 공개했는데요. 일본 천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시부카와 하루미가 1670년에 제작한 천상열차 지도입니다. 製図の中では朝鮮で、刻まれた天正図が一番精密だというようなことを書いています。つまり天正列字分野の図の影響を強く受けた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そして、この天正列字の図というのは、木版印刷で、出版された日本で、木版印刷で出版された最初の製図であるという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 당시 조선의 천문학이 일본으로 전해지는데 다리 역할을 한 건 조선통신사였습니다. 1643년 시부카와 하루미의 스승인 오카노의 겐테이는 일본을 방문한 조선통신사 박안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조선의 천문 지식을 직접 배우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것은 다시 시부카와 하루미에게 전수됐을 텐데요. 朝鮮通信使というのは、人ですねの交流が、実際にできたということで、なかなか、直接、人から、天文学、暦を勉強する機会というのはなかった、状況においては非常に大きな意義があったとも考えられます。 그 뒤 1677년 시부카와 하루미는 수시력의 좌표 시스템에 따른 천문도, 천문 분야 지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천상열차 지도를 만든 지 불과 7년 만에 28수를 수시력에 따라 그린 천문 분야 지도를 만들어낸 시부카와 하루미. ところが天正列字の図とか天文分野の図の場合には個々の星一つ一つのを観測データに基づいてプロットしたわけではないんですよね。星図の星の位置をどうこうということはほとんどないんですが、ただ基準線は樹字歴のデータを使っ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ね。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국 학자들 사이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익수 모양이죠. 네, 익수 모양하고 또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있는 그 종대부가 여기는 있는데 수로천문도에는 또 없잖아요. 그죠? 일본의 천문 분야 지도에서 조선의 천문도와 유사한 특징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 태조본과 선조 때 목판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천문 분야 지도와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경우 팔곡성의 모양과 북두칠성의 마지막 별인 요강의 위치가 서로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천주 별자리 역시 다른 형태로 그려져 있는 게 확인되는데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 선조 목판본과 비교하면 팔곡성의 모양, 요강의 위치, 심지어 천주 별자리마저 같습니다. 이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의문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조선 천문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별자리 종대부가 천문 분야 지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28수는 수시력을 따르면서 또 별자리는 그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따른다는 것은 뭔가 관측에 의해서 이 천문도를 제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본이 되는 천문도가 있을 텐데 그것이 아마 세종 때 천문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었느냐를 또 다 조사해야 돼요. 제작진은 사라진 세종 때 천문도를 직접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전천 천문도 대신 28수를 중심으로 천문도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천문도를 역법으로 보면 동지 때 태양의 위치로 그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천문도가 제작된 1433년에는 동지점이 정북으로 21도 17분만큼 움직일 때 태양은 기수 7도 72분으로 이동하게 되죠. 동지점 위치 계산이 끝나자 고 천문도 작도 전문가까지 합세하여 세종의 천문도 작업에 박차가 가해졌습니다. 작업은 28수의 각 별자리의 위치를 이은희 박사가 동정하면 오길순 선생이 천문도를 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천문도에 적용될 수시력에서 정한 28수의 간격, 태저본과 차이가 보이시나요? 세종대의 실제 관측한 값을 바탕으로 수시력의 좌표 시스템에 따라 만든 천문도.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지만 여전히 별은 관찰의 대상이고 동경의 대상입니다. 별 동호회에서 활동 중인 조광욱 씨는 110개에 달하는 메시의 천체 목록을 그리는 작업에 7년째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마지막 별자리를 완성하는 날이죠. 그에게 별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별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큰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최근 현대 천문학계에서는 세 개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대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연구팀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5년 8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는 순간을 포착해냈습니다. 저희들은 초신성 폭발 순간의 섬광 현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포착을 함으로써 이것이 이 제1A형 초신성이라는 것이 백색 외성과 보톤별과의 상호작용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터지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세계 최초로 이제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의 마지막 진화 단계 초신성. 특히 최대 밝기가 일정한 제1A형 초신성의 경우 보통 2개의 별이 함께 있다가 폭발하게 되는데 백색 외성의 동반성이 태양만한 별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게 된 거죠. 최근 임 교수가 관심을 갖고 보는 건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된 천체 기록입니다. 1604년에 폭발이 관측됐던 케플러 초신성. 밤 일경에 객성이 미수십도에 위치해 있었는데 북극성과는 110도에 위치했다. 형체는 세성보다 작고 황적색이었으며 동요하였다. 초신성의 초기 광도 곡선이라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이 초신성은 어떤 별이 폭발해서 생긴 것인가라는 그런 단서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가 갖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기록과 달리 꼼꼼하게 관측된 실록의 방대한 기록 덕분에 케플러 초신성의 유형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망원경은 더 멀리 있는, 더 오래전의 우주의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오래된 과거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 기록들은 바로 과거를 들여다보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큰 망원경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천문학 연구에서 망원경은 필수 연구 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브라질 등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란 지름 25m가 넘는 주 반사경을 갖춘 차세대 초거대 망원경을 말합니다.
이 망원경이 설치될 경우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 더 어두운 천체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주의 나이가 137억 광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굉장히 어두운 우주, 가장 멀리 있는 우주가 한 100억 광년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GMT 망원경에 그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연구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퍼스트 스타예요. 첫 번째 별. 첫 번째 별이란 무엇이냐? 이 우주가 생겨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생겨난 별. 그것을 관측하겠다는 거죠. 태고의 신비, 수많은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는 별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류는 새로운 우주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우리의 천문 유산은 그 길로 가는 또 다른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며 길을 찾고 삶의 터전을 읽었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나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그 순리를 별자리를 만들어 이해하고 따르고자 했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우리네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바로 여기에서부터 과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시각이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쯤 하늘에는 어떤 별들이 떠 있을까요? 깊어가는 여름밤,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여러분만의 별자리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패턴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만 구상할 수 있다. 몇천만 광년, 몇억 광년 떨어져 있는 아주 희미한 은하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거든요.